화면에 자 보시면 이게 이제 3학년 과제죠. 과제 그 지문을 보기 앞서서 먼저 이제 작성하는 방법부터 먼저 봅시다. 우리가 그 참고문헌을 먼저 보면 법사형사는 우리 교재 법사형사의 기본으로 참조한다 해서 이걸 기본으로 가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이 교재만 가지고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작성 방법을 보시면 지시사항을 보면 제시된 4개의 과제 모두에 대해서 답해야 되고 자 그 한글 파일로 하시고요. 글자 크기는 11로 하고 줄 간격은 160으로 해야 되고요. 그리고 A4 기준 한 매 이상 전체 5매라고 한 얘기는 이 지금 각각의 지문에 대해서 한 매 이상 한 장 이상을 작성하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각 과제별 A4 용지로 한 매 이상을 하고 전체는 5장 내외로 그러니까 5장 내외라는 거는 4장에서 6장 사이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각자 한 장 이상이니까 충분히 가능한 거죠. 그리고 각 과목별로 목차와 참고문헌을 제시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각 과목별의 목차라는 거는 위에 보시면 1, 2, 3, 4 하나하나에 대해서 목차를 서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내용을 보시면 작은 목차를 정하는 거죠. 작은 목차를 이제 좀 세분하게 해가지고 이제 나열하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보시다시피 서술하라고 되어 있어요. 논술하는 게 아니라 서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료 정리를 하는 거지 자기 의견을 제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서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내려오셔서 여기 논술형으로 작성하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 위에서 보다시피 서술형이라니까 서술형으로 하세요. 위에는 서술하라고 해놓고 밑에는 논술이라고 하는 게 좀 안 맞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모든 문장을 완성형으로 작성하고요. 개조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니까 요약 정리하듯이 그렇게 작성하지 말라는 얘기고요. 표절 판정시는 이거는 지금 우리 교재로 하는 거기 때문에 교재를 참고문헌으로 작업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런 지시사항을 충족하라는 얘기고 이제 지문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정의론에 대해 서술하시로 되어 있는데 자, 정의론을 먼저 보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이제 그 카페에 있는 자료를 다운받았다는 전제입니다. 지금 그 자료를 제가 이제 올릴게요. 지금 이거죠. 제가 이제 이 파일을 올린 게 이거죠. 여기서 보시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정의론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해서 20점인데 지금 제가 여기서 제시한 요 내용 있죠. 요 내용은 근거 내용이에요. 4장 제2절 세 번째 정의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정의. 예. 그래서 제가 어디를 기준으로 했다는 걸 일부러 알려드린 거니까 이거는 나중에 작성할 때 지우셔야 돼요. 지우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먼저 내용을 볼게요. 아리스토텔레스의 법사성에서 현대법학에 가장 영향을 준 것 중에 하나가 그의 정의론일 것이다. 해가지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에 관한 기본 개념은 이게 지금 하나의 책이에요. 윤리학에서 나옵니다. 그 윤리학 이름이 니코마코스예요. 니코마코스의 윤리학에 제5권에서 상론에 있습니다. 상론에 정의론이 있는데 보시면 플라톤은 정의가 개인 정신의 덕뿐만 아니라 사회제도의 덕이라는 점도 미리 밝혔다라고 해서 두 가지로 나눠져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를 좀 더 세밀하게 나눠서서 여러분들 소제목을 다룰 수 있죠. 그는 도덕적 가치로서의 정의 또는 정치적 덕목으로서의 정의를 하는데 이 두 개로 나눠져요. 도덕적 가치의 정의와 정치적 덕명으로서의 정의해가지고 두 개로 나눠지니까 여러분들이 각각을 정의 내리셔도 되고 아니면 지금 이걸 비교하면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전자는 그러니까 도덕적 가치로는 보편적 정의라고 하고 있고 후자라는 건 정치적 덕목으로서의 정의는 특수적 정의라고 부른다. 그래서 특수적 정의에는 그 두 개로 또 나눠지는데 배분적 정의와 시정적 정의 또는 시정적 정의라는 것은 평균적 정의라고 구분을 해요. 그래서 지금 정의라는 게 두 가지, 세 가지로 나왔어요. 지금 그 부분을 정리를 하시면 돼요. 제목을 달아서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들은 약간 예외적인 것도 있지만 아리스토텔레스의 분류 체계에서는 오늘날 개념을 생각해보면 대부분 배분적 정의와 평균적 정의로 이해하면 된다. 해서 이제 배분적 정의는 뭐고 평균적 정의는 뭐다라는 게 이제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까지가 이제 정의에 대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플라톤 사상에서의 정의론이 나오죠. 이거 덕몽은 아니네. 덕몽은 지우겠습니다. 이거는 아리스토텔레스가 플라톤이네. 지우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잘못 얘기했네요. 플라톤을 아리스토텔레스로 착각했네요. 지우세요. 이거 플라톤은 지우세요. 아리스토텔레스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내용은 요거는 요점 정리한 거니까 책에 어디 있냐면은 여러분들이 교재를 보시면 3장 4장이죠. 4장 2절에 정의 66페이지네요. 자, 66페이지로 가보세요. 66페이지에 보시면은 지금 제가 올려드린 거는 요점 정리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보충하세요. 책의 66페이지부터 쭉 나와가지고 68페이지까지, 68페이지까지가 이제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는 정의론입니다. 여기는 이제 정의와 형평이라고 얘기 나오는데 이거를 다 정의하셔도 상관없어요. 형평은 빼셔도 괜찮고요. 형평은 빼신다 그러면 어디까지냐면은 66페이지 그 정의와 형평에서 67페이지 두 번째 문장 있죠. 두 번째 문장 있는 그 시전적 정의와 평균적 정의 그 문단까지가 정의론입니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옮겨 적으시면 돼요. 단 이제 제목을 달아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책은 이렇게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이 소제목을 달아서 목차를 다시면 돼요. 각각마다 목차를 나열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교수님이 자 보세요. 다시 볼게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서 보시면은 각 과목별 화면 보세요. 각 과목별로 목차를 제시하라고 되어 있죠. 각 과목별로 목차를 제시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요 내용 가지고 소제목을 다루세요. 소제목을 다루시고 자 이제 두 번째 토마스 아퀴나스에 대한 자연법론은 어디 있냐면은 제 5장 3절 4에 있습니다. 5장 3절 4는 102페이지네요. 102페이지로 가보시죠. 102페이지에 보시면 자연법론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연법론 소제목이 또 바로 나오죠. 하나는 영혼법이 나오고 또 하나는 자연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인정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신법이 나오죠. 그래서 신법까지 해서 여기까지만 나열해 주면은 여기 얘기하는 이제 그 토마스 아퀴나스에 대한 그 자연법론을 이제 정의가 끝납니다. 그래서 요렇게 제목을 다셔가지고 작업하면 되고 지금 여기서 어느 정도 나열했으니까 책에 있는 부분하고 같이 비교해가지고 그대로 옮겨 적으시면 돼요.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논술을 하라고 돼 있는데 사실 논술이 아니라 설명문이에요, 설명글. 예, 그냥 단순히 그냥 나열하는 설명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의견을 제시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책에 있는 거를 옮겨 적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는 원래 이제 전에 저희가 이제 배웠던 부분인데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문장은 이제 아직 우리가 배우지 않았어요. 사실 이거를 이제 전체적으로 배우면 좋았는데 이게 과제로 나올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설명 안 하고 이제 이 부분만 그리고 지금 이 네 개의 문제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법철학이라는 과목에서도 이걸 중요하게 다루니까 그때 가서 또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홉스에 대해서 토마스 홉스에 대한 자연법하고 실정법 이거에 대해서 논의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제 9장 2절 5에 있습니다. 제 9장 2절은 목차를 보시면 5에 보면은 이제 200페이지 가보세요. 200페이지 가보시면 나오죠. 200페이지 보면 자연법하고 실정법 해가지고 나오죠. 그래서 요 내용을 요점 정리한 게 지금 이 자료고 여러분들 책 가지고 그대로 제목을 다셔서 정리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이제 202페이지까지 202페이지까지 이제 정리를 해서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자연법은 뭐고 이제 실정법은 어떻게 되는지 이제 토마스 홉스가 어떻게 정리되는지 그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잠깐 좀 볼까요? 홉스는 영국 법학 전통에서의 그 명령서를 주창자로 받아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법은 주권자에 대한 명령이라는 그의 이론은 벤담과 오스틴에까지 이어져요. 그러니까 후에 벤담과 오스틴까지 이제 이어졌다는 거죠. 이게
이게 이제 주권자의 명령론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그는 실정법을 국가가 모든 시민에게 옳고 그름, 다리 말해서 규칙에 맞는가 아니면 맞지 않는가에 대해서 구별하는 데 있어서 언어와 문자, 여타 의사표시로서 시민들에게 명령한 규칙들, 이걸 텍스트라고 합니다. 명령한 규칙들로 규정한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보통 이걸 텍스트라고, 법문에 있는 텍스트, 그걸로 규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토마스가 실정법과 입법자의 권위를 중시하지만 자연법에 관한 입장은 굉장히 흥미롭다는 거죠. 이거는 어차피 지금 얘기했던 거는 바로 실정법에 대해 실정법전 논자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자연법에 대한 입장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흥미롭다라고 지금 얘기한 겁니다. 내용 보시면은 명령설의 주창자인 홉스는 그 중요하다고 하는 실정법은 실정법인 텐데 이 홉스가 자연법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보시면은 인간의 자기 보존의 본능으로서 19개의 자연법을 연역해 내고 있다. 이성의 명령, 도덕적 가치를 이해하고 있고 이것은 또 제1의 자연법은 사람은 평화를 습득할 수 있는 한 평화를 얻기 위해 노력해라는 것이고 제2의 자연법은 이거 각각마다 나누세요. 제1의 자연법은 한 칸 내려가지고 이렇게 표시해 줘도 돼요. 제1의 자연법, 제2의 자연법. 제2의 자연법은 평화를 위해 타인의 자연법, 즉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사용하여 자신을 방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포기할 만큼 자신의 자연권을 포기하는 것이고 제3의 자연법은 상호간의 권리를 포기한 약속을 지키라는 것이고 제4의 자연법은 감사와 보온이고 제5의 자연법은 상호 적응에 대한 의무고 제6의 자연법은 용서의 의무고 제7의 자연법은 복수의 자제이고 제8의 자연법은 오만하지 말라는 것이고 제9의 자연법은 자존망대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자연법을 먼저 연역한다는 거예요. 먼저 그 정의를 내렸죠. 이것이 자연법은 이러한 것이다라고 먼저 연역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실정법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성의 명령이라든가 도덕적 가치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옵니다. 홉스는 이러한 자연법을 황금률로 종합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자신에게 가해지기를 원치 않는 것은 타인에게 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연법에 대한 태도는 스토아 전통이나 스콜라적인 전통과는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앞에서 주장한 자연법하고는 굉장히 다른 자연법을 지금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홉스는 자연법에 관해서 다음 같은 명제를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연법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정법전 논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뒤에 부분은 이제 실정법이 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리바이던은 이제 국가잖아요. 이제 국가라는 얘기 나오면 당연히 이제 법을 제정한다는 의미를 좀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면은 이제 앞서 리바이던의 본능에서 언급하였듯이 저항권은 원칙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실효법에 대한 효력의 한계를 설정하는 의미에서 특별히 부정의한 실정법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근거로서 자연법의 관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또 나중에 표현합니다. 이게 자연법하고 실정법을 가르는 게 아니라 서로 연결해서 썼잖아요. 그러니까 자연법을 먼저 그 책에 있는 걸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연관성을 그냥 자연법에 넣어주세요. 그리고 뒤에 다음에 가면 실정법을 설명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제 실정법이라는 제목을 달고 또 진행해 주시면 돼요. 예, 그래서 지금 얘기 나온 것처럼 우리가 그 재정법을 얘기하면서도 불구하고 또 자연법을 또 언급한단 말이지. 이 두 개를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홉스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책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좀 나눠서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이제 주석이라고 있죠, 주석. 201페이지에 보면은 주석이 이제 13, 14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15 같은 경우는 대화편인데 대화편도 이제 얘기가 나오고 지금 이런 참고 문헌은 왜 나왔냐면은 13을 보세요. 주석 보세요. 13이 토마스 홉스는 자연권과 자연법을 구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리바이던의 14장에 보면은 자연권과 자연법은 자유와 질서를 견주하면서 자연법을 자기 보존을 위해 자기 능력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자유를 규정하였고 이러한 구별은 개인주의자들에게는 당연한 것이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이거는 그 책에 리바이던의 14장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보조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주석의 주 문장을 보면은 첫 번째 줄이죠. 첫 번째 줄에 이런 것까지 자신의 자연권을 포기하라는 것은, 예, 이 13장이죠. 이게 리바이드 14장에 나와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자연권과 자연법은 서로 구별하라는 겁니다. 명확하게 구별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과제를 쓸 때 제시를 해줘야 될 내용이에요. 저는 이제 그걸 안 썼지만, 그리고 이제 14, 주석 14를 보세요. 201페이지 주석 14를 보면은 15장에서는 지금 리바이든 15장이죠. 여러 가지 자연법이 열거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자연법은 도덕적 가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덕적 가치는 행위의 도덕적 지킴이 될 수는 있어도 강제력에 의해서 보장되지 않으며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게 14장, 17장하고 26장에서도 이렇게 표현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바이던에 있는 한 장 한 장에 대해서 해석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예,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나오죠. 15장이 또 나오죠. 자연법, 15장에 계속 주석을 얘기하는 겁니다. 리바이던 15장에 보면 자연법은 내면의 법정으로 의무를 지운다. 즉, 자연법은 인간에게 그것을 행해야 한다는 의욕을 갖도록 구속한다. 그러나 외부의 법정에 있어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도록 구속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구속력이 없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지금 리바이던에서 나오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여기에 주소까지 같이 좀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자연법과 실정법의 두 번째 문장 201페이지에 있는 두 번째 문장에 있는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자연법과 실정법에 대해서 요 정의 내리고 있는 거 요거를 별도의 장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좀 설명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홉스는 자연법에 관해서 다음과 같은 명제를 제시하였다 그래가지고 또 하나의 주제가 만들어져도 괜찮아요. 그래서 자연법은 실정법과 서로 포함해서 이렇게 정의도 내려주는 겁니다. 자,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네 번째에 보면은 라드브루에 대한 이제 불법 공식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16장 1절 1에 나오는데, 자, 16장 1절 1에 봅시다. 372페이지. (371페이지) 보면 이제 자연법의 이게 자연법의 부활론이라는 이 제목이 왜 나왔냐면요. 아마 법철학을 들은 분한테는 이미 제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만 해도 자연법이 존재했어요. 자연법이 계속 끊기지 않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법을 두 개로 나눠요. 고전 자연법하고 신자연법을, 현대 자연법으로 나눠지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자연법의 부활론은 현대 자연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 자연법의 다시 이제 부활하는 개념이 나오는 게 라드브루의 공식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연법의 부활론을 보세요. 대표적인 게 라드브루의 공식이거든요. 책을 보겠습니다. 책을 보시면은 주석을 보세요. 주석을 보면은 저 밑에 1번 주석을 보세요. 주석을 보시면 나치 범죄, 그게 독일이 나오죠. 독일요. 독일 2차 세계대전에 나치 범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전쟁 범죄, 인도 범죄, 평화 범죄 등으로 이제 처단되었는데, 국제군사재판소는 대륙법계의 원칙과 매우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였다. 간단히 실정법을 제정하거나 사후 입법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관습법으로 처벌하는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니른베르크에 대한 군사법정은 관습법에서 처벌 근거를 확보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위에 본문을 좀 볼게요. 여기 정리한 것과 같은 겁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종료된 지 한 세기도 못 돼서 20세기는 인류 역사가 다시 한번 야만의 참모습을 제시하였다. 일천한 민주주의 기반을 가진 독일, 일본, 이탈리아 같이 후발 자본주의 국가는 군국주의적인 침략 정책으로 경제적 위기를 일거에 해소하고자 했다. 그 중에서도 히틀러의 체제만큼 조직적으로 야만성을 과시하는 체제는 없었다는 거죠. 지금 이게 계기거든요. 지금 라드브루 공식이 발견된 게 이게 계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2차 세계대전은 미국의 개입으로 막을 내리고 쭉 나왔죠. 쭉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예문이 나오죠. 예문 위에 보면은 세 번째 줄, 바이마르 공화국에서는 민주적 법률 실증주의자임을
자처하고 자연법에 대해서 비판했던 그가 이제는 고난은 기도하는 것뿐 아니라 철학하는 것까지 가르쳐 준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게 뭐냐면은 법률 실증주의를 자처하고 또 자연법에 대해서 비판했던 그가 이제는 이렇게 돼 있죠. 전에는 자연법을 비판하고 법률 실증주의로 갔는데 결과적으로 법률 실증주의의 대표적인 게 악법이 나온 거잖아요, 지금. 그 악법이 나온 게 나치 정부라면 나치 정부. 예, 나치 정부가 이걸 이용했죠.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오게 된 게 자연법의 부활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 부활론의 대표적인 주자가 라드브루입니다. 라드브루. 거기에 이제 인용된 거 빼고 넘기셔서 373페이지에 보시면 전쟁 2차 세계대전 후에 법철학은 이를 라드브루 공식으로 간결하게 표현하였다라는 거예요. 그 앞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이 이게 지금 라드브루 법철학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거기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이게 여기 있네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회 되시면 한번 사보세요. 이게 구스타프 라드보르 이제 법철학입니다. 이게 법철학이에요. 그래서 지금 법철학이라는 책이 따로 또 있는데 나중에 그 책을 읽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놀래요. 법철학의 구조하고 책 구조하고 그 책하고 또 너무 똑같아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라드브르 공식이 이제 간결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때부터 이제 라드브르가 나오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인용된 게 있죠. 1, 2, 3이라고 돼 있죠. 그리고 이제 통상법원에 대한 민사부에서 직접적으로 라드브르의 문장을 전거해서 사용하면서 탈영병에게 무제한 사살 권한을 부여한 초토화 명령을 무효화시켰다고 해가지고 또 인용문이 나오죠. 이게 지금 어떤 얘기냐면, 자, 문장을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라드브르 공식의 설명과 그 자체가 있는데 이거는 질문과 답이에요. 질문과 답이지만 여러분들은 제목을 달고 가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답변에 대한 앞에 제목을 거시고 여기 부정의한 법이 나오죠. 부정의한 법에 대한 정의, 부정의한 법에 대한 정의가 이제 쭉 나옵니다. 이 내용들이 이제 밑에 쭉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이제 라드브르 공식이 나오죠. 거기에 대한 공식. 이 내용들이 여기 쭉 나와서 이게 책에 있는 걸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옮겨놓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책에 있는 내용이 좀 이 옮겨놓은 게 좀 부족하다 그러면 책에 있는 내용을 더 보태가지고 가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375페이지 보면 미해결에 대한 난점이 있는데 이 난점도 좀 뭐 여기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라드브르 공식 그냥 그 전까지만 보셔서 제목을 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책을 가지고 똑같이 뺏기는 건 좀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예,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 책에 있는 것만 인용 다시면 됩니다. 책에 있는 거 인용 다시고 요 책에 있는 거 요점 정리해서 다 올린 거니까 이거는 지금 교수님이 자료 정리한 자료예요. 그래서 이거 갖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한 자료입니다. 이게 그 밑에 뒤에 장들은 제가 다 정리를 안 했기 때문에 앞에 있는 거 가져왔어요. 여기 주제 우리가 과제물에 맞는 걸로 다 가져온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참조 삼아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사강사는 그걸로 중심을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법사강사는 이제 이거를 정리했다고 보고요. 자, 법사강사는 이걸로 이제 정리했다고 보겠습니다. 질문 있나요? 법사강사 질문 있는 분? 자, 그럼 이제 비교법을 볼까요? 비교법. 자, 다시 지문을 보겠습니다. 자, 비교법 화면을 좀 봐주세요. 여러분들 출력한 거 있으면 출력을 보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제 과제명은 다음 두 문항에 대해서 서술하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먼저 요 참고문헌을 좀 보겠습니다. 참고문헌을 보면 두 개가 나오죠. 하나는 이제 교과서고 강경생 교수님이 이제 지금 만드신 이거 2014년도로 되어 있는가 봐요. 2014년 이 책이죠. 2014년 요 자료를 참고해서 가시고 인용할 때는 2014년도로 다시라는 거예요.
연도를 2020으로 달지 말고 2014로 이제 다시라는 겁니다. 참고문을 쓸 때. 자, 두 번째 문항에서 지문이 이제 첫 번째 문장은 이거예요. 위에 화면 좀 봐주세요. 지금 제가 보이는 화면. 아니면 출력해서 출력물 보시고요. 로마 공화정 후기에 정치 제도에 대해서 서술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로마 공화정에 대해서 앞부분에 있을 겁니다. 이게 로마 공화정. 로마 37페이지에 있는 거 같네요. 자, 37페이지에 보시면 여러분들 37페이지에 보시면 로마법을 보세요. 로마법에 보면은 저 시기별로 구분해 있는데 1기, 2기, 3기, 4기까지 해서 그 이유는 이제 콘스탄노플에 대한 중심을 해서 비잔틴 문화 시대까지 1453년까지 존속했다 해서 요까지가 이제 그 로마법이 진행되는데 처음에 1기는 고 로마 시대라기 때문에 이건 빠집니다. 2기가 이제 공화정 후기로 나오죠. 지금 여기서 얘기했던 61쪽이요? 61쪽이 뭐죠? 지금 61쪽이 지금 그 과제물 지금 비교법 하고 있는데 비교법 얘기하시는 건가요? 비교법이 61페이지는 그 내용이 아닌데? 59페이지 공화정 후기 얘기하는 건가요? 아, 예, 그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 59페이지. 59페이지. 예, 좀 이따 얘기할게요, 그건요. 예, 예. 자, 이제 거기를 보세요. 로마법에 보면은 이제 2기에서 공화정 후기가 나와요. 후기를 보시면, 처음에 이제 그 동방에서 수많은 종교와 이제 정치 사상이 유입됐고, 그게 특히 이제 지금 우리가 법 철학에서 보면은, 법사서죠. 법사서 보면 스토아 철학이 이제 들어오게 되고, 그리스의 수사학이 들어와서 로마에 있는 법학자들이 거기에서 이제 법률에 대한 자구해력으로서 이제 논리 해석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가져요. 그래서 이 공화정 때 이제 그 로마 공화정 후기의 이제 정치제도에 대한 그 내용이 이제 법률이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서 보시면 세 번째 보면은 문헌의 표시보다 입법자와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내용을 고려합니다. 이 특징들이. 그리고 네 번째 보시면 시민법상의 법률 행위에 대한 요식성을 대신해서 새로운 비요식 행위에 대한 법률 효과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보시면은 상거래에 있어서 스토아 철학에 대한 영향으로서 신의칙과 형평의 법적 가치 판단에 대한 기준 이런 것들이 세워지게 되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 보시면 주요 법원으로 법률과 간수법 그리고 정무관에 대한 고시 법학자에 대한 해석, 그 다음에 만기법에 대한 형성, 그리고 발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정무관에 대한, 법무관에 대한 고시, 그리고 외인 관할 법무관과 시민 관할 법무관으로 서로 나눠지게 되고요. 여섯 번째는 명예법이라 해가지고 법무관의 고시 활동과 소관 행위를 통해서 형성하고 발달하는 법이 이제 명예법이고요. 이제 아홉 번째 마지막입니다. 이때는 이제 시민법과 명예법이 충돌을 이뤄서 법무관은 시민보다 고시를 우선 적용한다라는 이게 공화정 후기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요게 이제 요점 정리입니다. 요점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에 3강이 없네요. 그리고 이제 넘어오셔서 여기 그 책 54페이지 가보세요. 54페이지에 보시면 로마법이 나와요. 로마법에 보시면 지금 얘기했던 내용들이 자세하게 이제 푸는 겁니다. 이제 풀어서 로마법에 대해서 이제 배경을 쭉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우측에 보시면 55페이지에 보시면 1기, 2기, 3기, 4기, 그 다음에 마지막 기수 해가지고 앞에 얘기했던 내용이 또 한번 나오죠. 그 중에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거는 공화정 후기로서 2기를 얘기합니다. 2기. 요 2기를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여기 앞에 있는 로마법부터 요 그 기수 얘기 나오기 전까지는 쭉 한번 읽어 보셔야 돼요. 이게 로마법의 역사이기 때문에 공화정 후기만 단락하게 딱 들여다보는 거는 좀 쉽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제 2기로 갑니다. 2기로 가면 이제 59페이지로 가요. 59페이지에 보시면 먼저 경제, 사회, 문화가 나오죠. 경제, 사회, 문화가 나오면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좀 읽어봐 주시고, 이거에 보시고 이제 지금 얘기했던 이거는 이제 61페이지 보면 이제 정치 제도가 나와요. 이게 그 얘기하는 이제 우리가 그 물어보려는 게 이 내용이죠. 로마에 있는 공화정 후기에 대한 정치 제도. 자, 이 시기를 보세요. 이 시기에는 로마가 광범위한 지역을 정복했고, 그리고 대륙에도 불구하고 정치 조직은 도시국가 시기에 마련되어 있는 공화적 제도를 그대로 유지했어요. 이게 로마의 특징이었거든요. 로마는 그냥 펼치기만 했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문화라든가 정치라든가 이런 걸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게. 심지어 도로만 깎았다고 봐야 돼요. 로마는 길만 깎은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 그 도시국가 시기에 마련되어 있던 공화적 제도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다만 새로운 정복의 땅을 속주로서 편입해서 총독이 통치하도록 했습니다. 길을 닦으면서 통치만 했을 뿐이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화는 그대로 유지를 했어요. 그래서 그 문화에는 이제 정치도 포함될 수 있다고 봐야 돼요. 전체적인 것만 이제 통치인 것 뿐입니다. 그래서 국가 기관의 구성 및 그 권한은 이전 시기와 별 차이가 없었죠. 왜냐면 그대로 유지시켜줬거든요. 그리고 정치적 불안으로 인해서 독재관에 대한 직권이 잦았고 특수에 대한 정무관의 숫자가 늘어났으며 원로의 세력이 강화되었다. 지금 얘기했던 독재관, 정무관, 원로 이 세들에 대한 세력을 좀 체크해 두셔야 돼요. 이 정치를 보려면 이제. 자, 그래서 처음에 이제 지방 총독직이 나오죠. 지방 총독직에 있는 그 술라의 직권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제목은 알아서 다뤄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걸 지금 그대로 제목을 달면서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요들은 집권을 전후해서 임명 방법을 달리했다. 그래서 이거 기원전 227년부터 82년까지 술라가 집권할 때까지만 해도 현직 정무관이 속주 총독을 겸했고 1인의 집정관과 2인의 법무관은 로마에서 직무를 수행하였고 나머지 집정관과 법무관은 속주의 행정관과 재판권을 행사하였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여러 정무관 중에서 독재관직인 원로원을 폐지했어요. 그리고 마리우스와의 그 권력 투쟁으로 승리한 술라는 종신독재관이 돼서 절대권을 행사했다는 거죠. 이때부터는 이제 그리고 나서 술라는 기원전 79년도에 독재관직을 사퇴했지만 그 기원전 44년에 다시 케사르가 종신 독재관에 임명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정치적으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원로원은 국가 자문기관으로서 민회에서 가결된 법률안에 대해서는 인준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었다. 다른 권한 아예 안 줬어요. 요것만 권한이 있었고 나머지는 안 줬죠. 앞에 우리가 그리스 나올 때 그 원로관은 엄청 세력이 컸어요. 근데 로마에서는 이제 바뀌었죠. 축소됐죠 권한이. 그래서 그러나 이제 정치적 영향력을 점점 증대해서 끝내는 공화정의 주도권을 행사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큰 세력들이 이제 등장하게 돼요.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 이제 그 다음 문장에 보면 이제 민회의 변화가 나오죠. 그래서 쿠리아 민회가 이제 있었고 이 시기에 쿠리아 민회는 실질적 권한을 상실하여 집회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쿠리아를 대표하는 30인의 권표는 휴대인이 모이는 상지적 집회만 이루어질 뿐이고 켄투리아 민회에 관해서는 기원전 3세기 말에서 2세기 초에 켄투리아의 수를 373개로 대폭 늘려서 민주적 개혁을 이루어졌다고 하나 분명하진 않다. 그렇다고 하지만 분명하게 뭔가 이어져 나오는 게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트리우스 민회와 평민회가 또 나와요. 요게 지금 서로 역할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은 하나하나 이렇게 좀 나눠서 구분해서 좀 설명해 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게 다 정치에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 권한이 부여되고 그 권한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의 권한인지 이게 다 정치예요. 그래서 요 부분을 쭉 나열해 주시면은 충분히 이제 한 장 반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요 정도면 한 장 반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지금 원하는 대로 분량은 이쪽 내로 끝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걸 그대로 제목을 좀 구분하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참고하는 거는 다른 내용도 좀 같이 보시는 게 왜 좋냐면은 59페이지부터 좀 봐주세요. 왜냐면은 정치라는 게 꼭 정치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경제, 사회, 문화를 전반적으로 아우러져야 정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보여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59페이지부터 좀 봐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옮길 때는 이 61페이지, 62페이지 이 내용을 옮겨주시면 돼요. 하지만 앞에 있는 정치, 경제, 문화 요것도 좀 봐주시고 여러분들 시간이 좀 더 되면 이제 법원을 보면 좋겠는데 법원까지 보지 마세요. 요거는 뭐 더 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비교법에서는. 자,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카페에다 올렸죠. 자료를 올렸으니까 그 내용을 좀 볼게요. 카페에다가 이제 자료를 올렸으니까 그 내용으로 보겠습니다. 자료를 좀 검색을 할게요. 자료를 다운받은 분은 그 자료를 좀 펴주세요. 네, 저 화면을 안 보셔도 괜찮습니다. PDF로 자료가 PDF도 다 이 복사가 돼요. 인권이다. 국제인권 클릭했네. 죄송합니다. 마석하는 이걸 클릭했을 텐데. 마석한 교수의 바이바르 공화국이죠. 예. 바이바르 공화국 헌법. 자, 이 자료를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이 자료니까 이제 참고문은 이 앞에 있는 거표지를 가지고 참고문을 쓰셔야 돼요. 예,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저자가 있고, 그 다음에 출처 어딘지, 발행처 어딘지, 이거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 각주를 다시면 됩니다. 자, 마스칸 교수한테 일단 지문도 다시 한번 좀 볼까요? 우리가 이제 지문을 한번 더 봅시다. 두 번째 문제는, 자, 보겠습니다. 참고문헌을 보시면, 마스칸 교수의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에서, 이걸 참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이거는 지금, 요 자료가 675페이지부터 699페이지에 이건 별다르가 없습니다. 자, 작성 지시사항을 볼게요. 여기는 이제 글자를 11쪽이라고 되어 있고, 글자 간격은 180. 그러니까, 여러분들 160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180으로 좀 늘리세요. 줄 간격이 약간 좀 늘어나요. 그래서 180으로 좀 이렇게 맞춰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 160으로 세팅되어 있을 거예요. 이걸 좀 늘려주세요. 180으로. 그리고 전체 작성 물량은 10쪽 이내로 되어 있어요. 그 앞에 이제 2쪽이니까 나머지 8쪽 이내겠죠. 자, 이제 각 문항별 자신이 만드는 세부 목차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1번 문제도 목차 작성을 해주시고요. 그 목차 작성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로마 공화국에 대한 로마 공화국 후기의 정치제도에 대한 예를 보세요. 전반적 특징, 그 다음에 지방 총독직, 정무관직, 원로원, 민회. 지금 제가 얘기했던 내용 그대로죠. 그거에 따라 가지고 이제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지 그게 정치거든요. 그냥 그 내용을 지금 그대로 책에 있는 내용 순서대로 그대로 그냥 이렇게 제목을 달아서 그냥 표현해 주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결론 내려가지고 여러분들 개인적인 의견 다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를 이제 갖추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갖추시면 되고 다른 뭐 학생들의 그 과제에 참고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들 지금. 그리고 이제 평가 기준을 볼게요. 모든 문항에 대해서 두 가지 문항인데 교과서 내용에 대한 충실한 이해도 먼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목차 작성 여부를 포함해서 글씨를 정돈하라는 겁니다. 그 정돈하는 수준을 이제 기본으로 이제 평가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3번 문항의 결과 3번 문항의 경우 3번 문항이 있나요? 이걸 지금 두 개로 나눠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한 문자이고 두 번째 두 문자를 이제 본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를 얘기하는 겁니다. 3번 문항이라는 거는 이 경우에 교과서 내용 및 참고 문헌의 내용을 읽고 충실하게 먼저 이해했는지 여부를 보게 되는 거고 문제점의 분석과 연결된 대안 제시와 스스로 생각하는 고민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논의로 제시되어 있는 것을 평가하겠다. 이게 마지막은 자기 의견을 누라는 거예요. 어떤 의견이냐면은 문제점, 그 다음에 대안을 좀 그 나름대로 고민한 거를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정답이 없어요. 이게 정답이라 하지만 여러분들 개인적인 그냥 생각을 그냥 널어놓으면 돼요. 그게 잘못돼도 괜찮아요. 잘못돼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겠다는 걸 그냥 개인적인 사견으로 그냥 써버리면 그걸 평가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봅시다. 여기 이제 두 번째, 바이마르 공화국에 대한 정당 정치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긴급 명령권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서술하고, 자, 서술하라는 건 그냥 옮겨 적으라는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 첫 번째는 그냥 옮겨 적어요. 여러분들 의견은 안 봅니다. 자, 두 번째는 요때는 이제 여러분들 의견을 보는 거죠. 입헌 민주주의 국가가 바이마르 공화국의 문제점을 겪지 않기 위해서 어떠한 헌법 규범이나 제도 설계가 필요한지 자신의 생각을 논하시오. 문제점 서술에 관한 분량을 세 쪽 이내로 해주고 자신의 생각과 서술을 세 쪽 이내로 해달라는 거예요. 세 쪽. 자, 그러면 볼게요. 먼저 이제 우리 자료를 봅시다. 참고문을 봅시다. 참고문을 보면, 자, 이거죠. 이거를 보시면, 자, 바이마르 공화국 보세요. 제목을 보세요. 두 번째, 머릿말 있고, 바이마르 헌법 제정 나왔죠. 그리고 이제 헌법의 주요 내용이 나왔어요. 바이마르 헌법의 주요 내용 나왔고, 네 번째 이제 헌법의 문제점이 나오네요. 바이마르 헌법의 문제점이 나오고, 다섯 번째는 이 바이마르 헌법에 대한 연구와 평가가 나오는데,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문제를 다시 볼게요. 문제를 다시 보시면, 처음에는 여기서 이제 바이마르 공화국의 정당 정치의 문제점과 긴급 명령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서술하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게 지금 머릿말이고, 바이마르 헌법 제정이 이렇게 쭉 이루어졌다는 게 내용이 나오고요. 지금 화면을 보셔도 되고 여러분들 자료를 보셔도 됩니다. 이렇게 이제 내용입니다. 이거 내용이 쭉 나오고, 바이마르 주요 이제 헌법 내용도 나옵니다. 헌법 내용도 쭉 나오고, 대통령 제도. 지금 두 가지였죠. 뭐였냐면은, 하나는 이제 정당 정치하고 긴급 명령이죠. 정당 정치. 여기 나오네요. 여러분들 자료 686페이지예요. 686페이지에 바이마르 헌법의 문제점에서 보면은 두 번째 문단에 보면은 바이마르 헌법은 제정 과정에 참여했던 여러 정당 간의 합의적 성격을 갖는다. 당시 상황에서는 여러 정치 노선을 표방하는 다양한 정파와 부르주아적 중립 세력으로부터 공화국 체계에 대한 동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보다 중요한 과제였던 것이다. 그래서 이에 따라 순수한 의회주의에 관해서 회의적이던 민주당의 역량으로 의회를 견제하고 권력 분쟁을 위해 대통령직이 설치되었다. 네, 설치되었다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이 중요한 과제 9번, 10번에 대한 나온 게 나오는데 주석은 뭐 읽어보시고, 그리고 이제 카톨릭을 신봉하는 중앙당인 경우에 교회와 국가 비분리의 원칙을 관철시킬 수 있었고, 따라서 교회는 법인체로서의 국가의 보호를 받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헌법 제3조 국가에 관한 규정, 헌법, 그 다음에 이제 정당 이렇듯 여러 정당의 이해관계가 반영됨에 따라서 바이마르 공화국이 의회주의를 표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문제점이에요. 강력한 대통령의 지위를 보장하는 이중 형태의 정부 구조가 성립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문제거든요. 여러 정당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뭐예요? 누가 강력해졌어요? 대통령의 지위가 강력해졌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중 형태로. 어디 보세요. 그러면, 자, 여기서 이중 구조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게 지금 문제점에서 다 나오는 얘기예요. 하나는 의회와 대통령에 의한 행정부의 이중구조, 행정부가 이중구조로 이루어졌다는 점과, 또 하나의 문제는 중앙정부와
주 정부와의 충돌에 따른 정치적 대립이 심화되었다는 그런 뜻이다. 이것은 두 가지 문제는 이거 하나, 두 개예요. 두 가지의 문제가 이러한 이중 구조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문제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바이마르 헌법은 의회주의를 표방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대통령제의 특징이 보다 강력하게 나타났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바이마르 헌법 48조에 의해서 대통령은 합법적 독재자가 될 개연성이 있었으며 이 개연성으로 이미 에버트 대통령 시절부터 현실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각주에 보면 에버트가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사회적 질서와 빈곤 퇴치 명령으로 총 135차례나 헌법 48조에 의해서 법령을 공포한 겁니다. 자, 법령 공포하면은 우리 여기서 보면 긴급 명령권이라는 문제가 나오죠. 정당 정치의 문제점과 긴급 명령권 제도의 문제점이 이제 서술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48조를 가지고 이제 법령을 공포했으니 이 공포한 게 이제 쭉 나오는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이 독재적인 어떤 그런 형태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지금. 네. 이게 이제 긴급 명령권 발동인 거죠. 이런 내용이 이제 쭉 이제 문제점을 여기서 쭉 나오는 거예요, 지금요. 긴급 명령권에 대한 이제 얘기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비례대표제 이거는 이제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내용은 좀 별개예요. 다른 내용이고, 저 이제 정당 정치하고 이제 여기 이제 마지막 문장에 보면 이제 딱 정리하면 돼요. 여기 몇 페이지냐면은 688페이지에 보시면은 마지막 문단입니다. 문장에 보시면 바이마르 공화국이 정당 정치를 기본 전제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에서는 정당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정당들은 정부에 끼친 영향이 강력했음에도 그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회피하려고 했고 정당에 대한 법적 규제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바이마르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비례대표제는 수많은 군소 정당을 난립하게 하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그러면 우리가 문제가 제시되어 있던 이 정당 정치의 문제점이 나오는 거죠, 지금. 결국은 뭐예요? 문제는 수많은 군소 정당을 난립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지금. 자, 그리고 또 하나는, 국민에 의해서 직접 선거는 각 정당이나 정치가에 대한 선동 정치 수단으로 악용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예,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그 긴급 명령이라는 건 448조에 따르는 명령권이 발동된 거예요, 지금.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금 이미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그 문제 제시했던 화면을 보세요. 여기서 얘기했던 그 첫 번째 문제는 이제 얘기가 된 거죠. 지금 제가 얘기했던 게 이제 첫 번째 문제예요, 지금요. 지금 요 두 개 다 설명됐습니다. 제 두 번째, 입헌 민주주의 국가가 바이마르 공화국의 문제점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어떠한 헌법 규정이나 제도 설계가 필요한지 이제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제 바이마르 헌법에 대한 연구와 평가를 볼게요. 자, 바이마르 헌법에 대해서 이제 뭐 만족스러운 평가는 아니지만 쭉 나름대로 쭉 얘기했어요. 그래서 슈버스에 대한 바이마르 헌법 가운데 또 투표 쭉 얘기 나오고 벤츠 혁명 공화국 나오고 쭉 나왔네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게 나올 거예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시는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바이마르 공화국의 문제점을 겪지 않기 위해서 나오는 그 문제점을 이제 제시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한편 이렇게 나오네요. 주요 쟁점에 대해서 나와서 인강 집중되고 나눠든다. 그래서 자, 여기 보세요. 헌법 제48조를 얘기 나오죠. 지금 이게 문제였던 거거든요. 재헌의회에서 헌법 48조를 채택할 당시 좌파 세력에 의한 소요 사태에 대해서 긴박한 사항이었으며 각 주정부나 주의회가 공화국 정부와는 다른 노선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았던 시기였고 따라서 국내의 질서 유지와 연방정부의 통제력을 강화한다는 의미에서 헌법 제48조가 정해져 있는 대통령에 대한 비상계엄령이 주어진 것이다. 사실상 바이마르 공화국 성립 후에 3년간 헌법 제48조는 소요와 분기를 진압하는 데 중요하게 사용되었고 그 재정 취지를 부합하였다. 자, 그러나 여기한 1922년부터 24년까지 경제공황 때 대통령에 대한 비상대권은 새로운 양상을 띠게 되었고 수권권에 의해 48조 2항에 대해서 긴급명령에 대한 법적 근저를 마련하게 되었다. 긴급명령에 대한 사항들이 여기 나오네요. 긴급명령에 대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여기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되기 1922년부터 24년까지의 경제공황 때 이제 이 양상을 띄었기 때문에 수권법에 의해 헌법 제28조 2항에서 대통령에 대한 긴급명령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1920년대 들어와서는 대통령이 선포된 비상령 가운데서 대부분 국가에 대한 비상사태가 대처하기 위해서보다는 오히려 경제 정책에 전용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버트 대통령이 있던 시절에 이미 대통령의 일방적 권력 행사가 빈번하였고 법학자들도 거의 예외 없이 이러한 대통령의 권력 행사를 합헌으로 인정하였고 이거 법학자들 합헌을 인정했던 거죠. 그러나 최근 연구에서는 에버트 이러한 권력 행사를 비판적으로 보는 견해가 많아지고 있다. 자,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비판적인 견해가 나오는 거예요. 이전 구조하고 쭉 얘기 나오고 이제 일상적인 나오고 과반수 얘기 나오고 변화 없고 자 비료대표제 얘기 나오고 자 여기서 이제 앞에 있는 내용을 쭉 한번 읽어보시고 이제 핵심은 이겁니다. 694페이지의 두 번째 문장에 보면은 바이마르 공화국 후반기에 이 선거제도의 개선을 위한 논의가 검증하였지만 바이마르 선거에 대한 강력한 비판은 1945년 이후에 쭉 제시되었고 쭉 어쩌고저쩌고 내고 해서 어떻게 나왔고 여기에 대해서 선거에 대해서 얘기 쭉 나오면서 여기 이제 주장한 학자들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 제3회 이제 바이마르 시절에 그 활동했던 군소정당의 역할이 너무 과장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것도 어떤 문제점이 이제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민주주의 의식이 이제 결핍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자 이제 여기 맺은 말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의견과 이 교수님의 의견을 서로 비교해 주셔야 돼요. 자 이제 해결하는 방법들이 나오는 거죠. 이제 맺은 말에서는 이제 이 교수가 자기 나름대로 해결 방안을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요 맺은 말에 대해서 이분이 주장하는 내용을 좀 언더라인 긋고 줄로 좀 잘 그어놓고 여러분들이 의견이 이게 같은 생각이면 이 의견으로 여러분들도 같이 제시하세요. 같은 이 문장으로 제시하지 말고 그런 의미로 제시하세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지금 이 교수가 얘기하는 해결 방안 이 방안이 지금 맺은 말이거든요. 바이마르 주대 영토 평화를 유지할 것이고 맞아요. 이게 맺은 말이에요. 맺은 말에 대해서 이제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앞에 있는 내용을 좀 주시해서 보시고 이 맺은 말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저 보세요. 지문이 여기에서 문제점을 겪지 않는다면 저 문제 서술을 하는데 문제점 서술을 세 쪽 분량을 다루고 그러니까 앞에 제가 쭉 맺은 말 앞에 있는 게 이 문제점 서술했죠. 지금 문제점을 쭉 서술했잖아요. 지금요. 서술한 내용을 가지고 있고 자신의 생각은 그 맺은 말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 말로 바꾸세요. 어떻게 바꾸냐? 바꾸는 방법이 이래요. 거기에 언더라인 걸어놓고 그 교수가 주장하는 내용을 이렇게 줄을 그었어요. 줄을 그시고 그 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그 의미를 보여요. 그러면 그 의미대로 그대로 여러분들이 주장하시면 돼요. 똑같이 서술하지 마시고. 하지만 문제점의 서술은 비슷하게 가도 괜찮습니다.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나눠져요. 맺은 말 그 앞에 있는 거는 문제점을 쭉 몇 개 서술했죠. 예, 바이마르 공화국에 대한 문제점을 꼭 서술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맺은 말에 보면은 그 문제점의 해결에 대한 이 교수님의 생각을 서술했으니까 여러분들도 거기다 밑줄을 그어놓고 그 교수님이 주장하는 그 밑줄을 그어놓고 여러분들 생각과 같으면 그 의미를 같은 의미로 서술해도 나쁘지 않다는 거죠. 아니면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다면 반대로 문장을 서술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비교법에 대한 두 번째 문제, 첫 번째, 두 번째 문제도 세 번째 문제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해되셨으면은 1번을 좀 쳐주시고 이해가 안 되면 2번을 좀 넣어주세요. 제가 얘기하는 게 이해가 되나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하지 않았나요? 네, 그렇죠. 너무 구체적으로 갔죠? 아닌가요? 다른 분들도 좀 체크해 주세요. 다른 분들 안 계신가요? 제 얘기가 이해가 안 가시나요? 이해가 안 가시면은 2번을 좀 쳐주세요. 자, 이제 마지막 지적재산을 얘기합니다.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은 자리에 없는 건가요? 자리에 안 계시는 건가요? 예? 다른 분들 대답이 없으세요? 식사하고 계시나?
예, 계시는 분들 안 계세요? 다들 자리에 비우셨나? 어? 자리에 다 계시는데? 그럼 뭐죠? 현정하고님 계시는데? 은광하고님도 계시고? 다른 분들은 알겠어요. 감옥이 아니라는 거 알겠는데. 좀, 글 좀 남겨주시죠. 자, 그러면 이제 지적재산권 얘기할게요. 지적재산권, 다른 분들 지적재산권 듣나요? 지금 남아 계시는 분은 지적재산권을 들으시는 거죠?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자, 제식을 볼게요. 먼저 됐습니다. 요 제시 이제 보시면 참고문을 먼저 보시면 답안 작성에 있어서 지적재산권법 교재 외에는 참고문헌이 불필요하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일단 다른 데서 참고문헌을 잡지 마세요. 예, 이 교재 갖고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지금 교수님이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시사항을 보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예, 그러세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아래 한글 파일에 11로 해주시고, 글자 간격은 160 또는 200으로 해주세요. 200은 굉장히 넓거든요. 예, 200은 굉장히 넓으니까, 180에서 200으로 했어요. 200으로 하면 좀 넓으니까. 자, 그리고 나서, 방송대 지적재산권법 교재 중에 예, 마련되는 설명 부분을 빠짐없이 찾으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지문에 설명하고 있는 거는 빠짐없이 찾되 그 내용을 기계적으로 옮기기보다는 변형해서 옮기시라는 거예요. 가령 중복 부분을 중복 부분을 한 번만 표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알고 있는 적절한 예시를 첨가해 달라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서술해 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봅시다. 전 사실 이게 지적재산법을 제가 듣지 않아서 책 내용을 잘 몰라요. 책 내용을 모르지만 아무튼 같이 찾아보면서 가보자고요. 자, 오늘날 세계 각국은 많은 자본과 인력을 집중시켜 생명공학 기술과 정보통신 기술 분야에서 치열한 국제 경쟁을 펼치고 있다. 이들 두 가지 기술 분야는 그런 활발한 기술 개발의 노력 덕택인지 특허법상 여러 가지 논쟁에 있어서도 다른 기술보다 훨씬 자주 등장하고 있다. 다음의 질문들은 그중 생명공학 기술과 지금 생명공학하고 지금 정보통신 기술을 얘기하다가 그 중에 하나 생명공학 기술과 관련된 것이다. 자, 생명공학에 관련된 거예요. 그러면 정보통신 기술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지금 총 문제가 세 문제입니다. 첫 번째 15점, 생명공학의 생명공학의 발명의 구체적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존재하는지 대표적으로 세 가지 종류를 열거하시고, 다만 식물에 대한 발명은 여기서 논외로 한다. 식물에 관련해서 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책을 좀 볼까요? 몇 페이지에 있는지. 생명공학 발명은 45페이지에 있네요. 45페이지로 가볼까요? 자, 45페이지. 자, 여러분들 교재 4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생명공학 발명. 자, 넓은 의미의 생명공학은 오래전부터 선별적 식물 재배 또는 동물 교배에 의해서 자연적 유전 과정에 변화를 가하고 특정 유전 인자를 아주 우수한 동식물 품종을 만들어내는데 활용해 왔다. 우리는 지금 식물에 대해서 논하지 말라 했으니까 결국은 동물 교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네요. 1970년대에 들어와서 유전공학의 발전으로 인위적 유전 인자의 인식과 DNA 재조합이 가능해졌고 생명공학의 산물이 상업적으로도 성공적인 사례가 급증하게 됐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나오네요. 지금 세 가지가 존재한다 그랬죠. 미생물 발명, 그 다음에 동물 발명, 그 다음에 유전자 발명. 여기서 식물은 빼라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은 여기에 이제 세 가지를 이제 세 가지 종류는 이제 나왔네요. 미생물 발명, 동물 발명, 그 다음에 유전적 발명. 이렇게 이제 나열해 주고. 자, 두 번째 문제. 이제 15점 끝났습니다. 두 번째 문제. 인간 복제에 대한 연구는
한국에서 어떤 법적 제한을 받고 있는지, 그러한 제한을 가하고 있는 특별법이 무엇인지 정확히 지적하시오. 자, 인간 복제에 대한 법적 제한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 복제에 대해서 어디에 있나 한번 봅시다. 인간 복제가 이 제재라는 게 이제 특허에 대한 제재라는 부분을 이제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사적 복제, 인간 복제지, 인간 복제요. 저작권. 인간 복제가 어디 있는지 여러분들 찾았으면 먼저 좀 알려주실래요? 특허법이 있겠네, 특허법. 특허법에 65페이지부터 볼게요. 65페이지. 특별법이 무엇인지 정확히 지적하고, 만약 그 특별법의 약칭을 사용하려면 법제처에서 채택한 정확한 명칭을 법제처에서 채택한 명칭을 정확히 쓰고요. 나아가 그 특별법이 가하고 있는 제한의 개요를 약술하시고, 인간 복제에 대한 연구를 특허법에서는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지 관련된 내용의 개요를 약술하시오. 이건 그대로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 쓰는 겁니다. 특허법의 특별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그 특별법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는데, 인간 복제에 대해서. 여기 지금 누가 듣고 있죠, 지금? 저기 지금 여기 두 번째 인간 복제에 대한 설명이 어디 있는지 봐주실래요? 제가 동물 복제. 사 49쪽에 있어요? 49쪽에 유전적 발명에 있는 거예요? 볼게요. 자, 같이 봅시다. 49페이지 위에서 둘의 여섯 번째. 둘의 일곱 번째 좀 봐세요. 한국의 경우에. 자, 인간 복제에 대한 부분인데, 한국의 경우에. 생명체로서의 인위적으로 분리 확인하고 그 기능과 유용성을 밝히는 유전자에 대해서의 발명에 대한 성립성은 부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자, 한국에서도 유전공학적인 발전으로 유전자의 분리와 제조가 보편화되고 있고, 컴퓨터를 활용하여 다른 유전자와의 비교 또는 특정 유전자 기능에 대한 확인, 이런 것이 용이해지면서
유전자 발명에 대한 진보성 등의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한편 인간 배아 줄기세포 연구 기술 분야에서는 상당한 연구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의 허용 범위를 둘러싼 분쟁이 있어 왔다. 2004년 제정된 이 법률 그대로 쓰라는 거야. 아까 얘기했던 게요. 특별법입니다. 이게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특별법이에요. 특별법. 여기 화면을 보세요. 화면을 보시면 보세요. 그의 제한을 가하고 있는 특별법이 무엇인지 정확히 제시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명칭을 그대로 쓰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은 2004년 제정되어 있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예, 여기 이게 특별법이에요. 여기서는 인간을 복제하기 위해서 체세포 복제 배아를 자궁의 착상, 유지 또는 출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희귀 난치병 등에 대한 질병 치료를 위한 연구 목적 외에는 체세포 핵 이식 행위를 금하고 있다. 자, 이를 반영해서 특허청에서는 2005년도 개정해서 이건 이제 특허청에서 개정인 겁니다. 생명공학 분야 특허 심사 기준은 이게 또 하나 나온 겁니다. 지금 이게 앞에 대해서 이제 뭐라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뭐냐면은 인간 복제에 대한 이 개요를 쓰는데 그 특별법이 가하고 있는 제한의 개요를 약속하시오. 그러니까 이 특별법이 가하고 있는 제한의 개요. 그러니까 방금 얘기했던 게 이게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서 제한하는 내용을 지금 얘기한 거고요. 또 하나는 특허청에서 2005년도에 개정한 생명공학 분야 특허 심사 기준에서는 인간의 존엄성을 손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발명, 인간을 배제하지 않는 형질 전환체에 관한 발명, 이런 것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지금 제재사항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제한하는 개요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그 앞에 얘기했던 2004년도에 제정되었고 2005년도에도 개정인가 봐요. 여기서는 금지하고 있는 행위 그러니까 지금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금지되는 행위 또는 연구 성과에 관한 법률 등을 특허법 32조에 의해서 불특허 사유로 구체화하고 있다. 결국은 뭐냐면은 특허법 32조에 가보면 자, 특허법 32조 책에는 지금 이렇게 나열되어 있진 않지만 여러분들은 인터넷상으로 이걸 충분히 검색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은 특허법 제32조 맞죠? 자, 조회해 보시면 자, 화면을 잠깐 볼게요. 요까지 하고 자, 요 내용이 나오죠. 특허법 제32조는 여기서 요렇게 나와요. 여기서 이게 법조문은 아니고 특허법 이게 법제처가 왜 안, 네, 법률정보
특허법 자, 특허법 32조를 볼게요. 자, 32조 보세요.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으로 보면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품속에 어긋나거나 공중의 이성에 해칠 우려가 있는 발명에 대해서는 제29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 그러면 29조 제1항을 보면 29조 1항 자, 1항을 보면 이런 거예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 다음과 같은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발명에 대해서 특허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1호, 2호를 빼고는 나머지는 다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얘기하는 여기서 우리가 그 제시하고 있는 그 내용은 결과적으로는 32조 특허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특허법 32조에 의해서 불허가 된다는 것은 그 생명공학 분야 특허 심사 기준에서 심사 기준에 의해서 이게 제시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제시하는 지문에 대한 대답은 이런 거죠. 자, 봅시다. 두 번째 지문이에요. 먼저 이제 그 한국에서 어떤 법적 제한을 받고 있는지 그 제한에 대한 특별법 두 개가 나왔어요. 두 개가 나왔는데 하나는 2004년도에 제정되어 있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그 내용을 기재해 주시고 그 특별법도 제시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제한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서술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특허청에서 2005년도에 개정되었는데 생명공학 분야 특허 심사 기준에서 이 심사 기준이 있죠. 지금 어떤 발명들 이거 다 기준이거든요. 이러한 것들은 특허법 32조에 의해서 불특허 사유로 나온다는 거죠. 특허가 인정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요 두 번째 지문은 대답이 다 끝납니다. 30점은 끝났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생명공학 분야의 연구 결과물이 특허법상 발명의 개념 안에 포섭될 수 있는지에 관해서 예전부터 치열한 논란이 있었고 그런 논란의 진행 결과 현재 미국 및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생명공학 발명을 명확하게 인정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지만 생명공학 분야에서 연구 결과물을 발명이 아니라 일부 입장에서는 앞서와 같이 각국의 태도를 특히 발명의 개념 요건들 중 자연법칙의 이용 요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비판할 수 있는지의 그 근거를 제시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지금 발명이라는 신의지보적인 혹시 세 번째 내용 그 근거 나오는 거 한번 좀 봐주실래요? 발명의 제한 생명공학 45페이지에 다 나오는데 발명 자연법칙이요. (36쪽이었어요) 앞으로 가요? 여기 자연법적 원칙이 여기 있네. 자연법칙 원칙. 음.
저기 그 36페이지에 보시면 36페이지에 그 주석을 좀 봐주세요. 주석의 12를 좀 봐주세요. 12를 보시면 주석 12입니다. 12. 36페이지 밑에 주석 12를 보면 이게 그 프랑크 브로스와 샌디 회사하고 칼로 이노 콜런트에 대한 회사하고 이제 법적 싸움에 대한 내용인데 1948년도 사건이에요. 보시니까 이 사건에서는 콩과 식물의 뿌리에서 콩과 식물의 뿌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생명공학, 그러니까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생명공학을 얘기했으니까 콩과 식물의 뿌리에서 질소의 합성을 도와주는 박테리아 가운데 특정한 것을 서로 공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서 그렇게 상호 공존할 수 있는 뿌리의 서식균류 자체와 그러한 균류를 혼합하여 만드는 방법에 관한 발명으로 특허 출연하더라도 구체적인 균류의 종류를 특정하지 않는 한 그러한 출연 발명은 너무나 광범위한 기술에 포함하기 때문에 특허 발명으로 보호될 수 없다라는 판시된 바가 있다.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지금 이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여기서 얘기하는 자연법칙 이용이라는 이 내용이 설명이 그렇습니다. 자연법칙의 이용이라는 것은 이용으로 하는 것이라든가 기술적 사상에 대한 창작으로서의 고도한 창작이어야 되는데 자연법칙의 이용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지금처럼 그 세 번째 자연법칙의 그 자체는 추상적인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그 범위가 광범위하다는 거죠. 그래서 특허권을 부여하더라도 특허 청구 범위가 불명확해지고 지나치게 광범위해져 관련 분야의 과학기술의 발전을 오히려 저해하기 때문에 특허법 보호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판시 내용이에요. 지금 방금 얘기했던 게. 이 박테리아균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 그냥 거기에 대해서 뿌리에 서식하고 있는 균류 해버리면 그 균류 중에 어떤 게 구체적인 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너무 광범위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광범위해지기 때문에 이건 특허를 불허할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런 내용이 하나가 있고 지금 그걸 인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이제 자연 법칙에 따라서 여기 이게 생명공학 분야에 대한 연구 발명물이 특허법상의 발명 개념 안에 포섭되어 수 있는지를 봤더니 여기 세 번째 줄을 보면은 생명공학 발명을 명확하게 인정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반면에 생명공학 분야에 대한 연구 결과물을 발명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일부의 입장에서는 자연법칙 이용 요건과 관련해서 이러한 지금처럼 너무 불명확해지고 광범위하다라는 이러한 비판을 받는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표시해 주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따라서 자연법칙 그 자체의 발명은 수학 공식의 발명이나 자연력을 이용하는 단순한 정신적 활동 또는 자연계에 이미 존재하는 물질의 발견도 발명의 개념으로 포함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개념에서는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뭐 뒤에 있는 문장은 생명공학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서 사업적 방법이나 동식물에 대한 발명도 특허받을 수 있는 발명으로 탈바꿈하는 데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고 신규성, 진보성, 산업성에 대한 산업상 이용 가능성 요건들은 현실적인 해석에 대해서 해결될 수밖에 없고 궁극적으로 특허법의 개정이 새로운 입법의 필요성에 관해서 그 논의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뒤에다 그냥 서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이 내용이네요. 지금 자연법칙의 이용 가에 대한 내용인데 첫째는 이거예요. 첫째 문장은 발명이라는 개념을 먼저 써주시고 두 번째 문장은 자연법적인 이용에 대한 그 내용을 좀 써주시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세 번째는 거는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새로운 논점, 새로운 논점이라는 제목을 쓰고
37페이지에 있는 첫 번째 나오는 컴퓨터 공학 및 생명공학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여기의 제목을 새로운 입법의 필요성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표시해주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구체적으로 자연법의 이용에 대한 요건에 관련해서 비판하는 태도는 이 두 번째 문장이에요. 두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으로 인해 가지고 주소까지 달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주소까지. 그래서 주석에서 얘기하고 있는 1213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비판적인 태도거든요, 이게. 그걸 이제 판시한 겁니다. 특히 12번. 여기에서 얘기하는 주석 12는 꼭 나이를 표시해 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대표적인 사례거든요, 이게. 너무 불명확하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자연법칙 이용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판시를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1948년도 사건이었네요. 자, 요렇게 제시해 주시면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지적재산권법도 끝날 것 같습니다. 자, 이해 되셨나요? 제 얘기가 이해되시나요? 제가 이거 지적재산법은 제가 배우지 않아가지고 내용을 몰라요. 근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 딱 그 내용이네요. 지금 보니까. 예. 그래서 그런 형태로 제목을 달아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자연법칙에 대한 이용 요건에 대한 비판은 거기서 얘기하고 있는 주석 12예요. 주석 12. 그리고 두 번째 문장하고 주석 12. 예, 이게 지금 비판적인 내용입니다. 지금 판시가 또 그렇게 나왔고 불명확하고 광범위하다라는 그런 이유를 해가지고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게 이제 비판적인 내용입니다. 지금 그 논란이라는 거는 이제 그 나머지 내용들은 다 논란에 대한 얘기고요. 그리고 마지막 문장은 이제 새로운 입법의 필요성 해가지고 내용을 이제 달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3학년 내용도 좀 정리하겠습니다. 1시간 반을